반도체 공정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공정을 강의하는 김중환 교수입니다. 재택 수업이 2주차가 지나고 지금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주차부터는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기술 생능출판사 출간이고요. 황호정 교수가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반도체의 이론, 개념하고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장 결정 기초 및 성장부터 제13장 집적회로 제작 연속공정의 기초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를 할 때에 이 책 교과서 머릿말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실리콘을 소재로 한 공정하고 갈륨 비소를 소재로 한 공정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을 소재로 한 공정을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반도체 소자 업체는 실리콘을 소재로 한 소자, 반도체 소자, 그리고 갈륨 비소를 소재로 한 소자 업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실리콘 소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장마다 단위 공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화 공정이라든지 확산, 이온 주입, 노강, 식각, 금속 배선 등의 단위 공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자를 제작할 때에는 이러한 단위 공정들이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소자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했었을 때 학부 과정에서 너무 고난이도의 학습 내용보다는 개념과 원리의 위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4장 확산 공정의 4.3.2부터 4.3.3절까지 그리고 5장의 이온 주입의 5.2절 11장의 공정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제가 지도를 할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제1장 결정 기초 및 성장 이 장에서는 원자 상호 간의 결합력부터 게더링까지인데요.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학습을 하겠는데요. 결정에 관련된 부분, 결정 성장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실리콘 결정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 성장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고순도의 그런 결정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된 결정봉을 인곳이라 하는데 그 인곳을 이제 웨이파 형태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공 공정을 웨이파링 공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파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외파 상태에서의 순도를 얻기 위한 게더링 공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원자 상호 간의 결합력. 물질들의 기계적 안정도와 열적 안정도는 결합력의 종류하고 결합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안정되게 응집된 물질의 형성은 결합 에너지 E가 운동 에너지보다도 굉장히 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합의 종류에는 크게 봐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반델스-발스 결합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온결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온결합은 이 알칼리족하고 할로겐족의 화합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소금, KCl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이 NA로부터 전자 하나가 CL로 이동을 하게 되게 되면은 Na 플러스 이온이 되고 CL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이온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전자 친화력을 뺏는 만큼의 함수로서 이렇게 주어지겠고요. 두 원자나 이온 간의 거리에 따른 힘의 에너지는 그림과 같이 주어집니다. 두 원자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쿨롬 힘은 흡인력으로 작용하고 되는데 이로 인해서 위치 에너지는 이 식으로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힘은 위치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음수를 취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F는 이온 간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 여기 E는 전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파이는 전위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 에너지 E는 전자 친화력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응집 에너지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의 합으로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자의 최외곽 전자들이 불활성 기체와 같은 모양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경우 이오다는 원자와 결합하여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그림은 분자 상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수소 분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산소 원자로부터 2개, 그 다음에 오른쪽의 산소 원자로부터 2개 해서 이렇게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소 역시 마찬가지네요. 왼쪽으로부터 3개, 오른쪽으로부터 3개.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한 개씩 해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록 분자뿐만 아니고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질들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 공유결합 분자하게 되겠네요. 여기 메탄,
메탄 같은 경우에도 탄소에서 각각 한 개씩, 그리고 수소로부터 각각 한 개씩 해서 CH4라는 메탄 분자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공유결합을 함으로써 안정화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에탄도 마찬가지겠고요. 에틸렌, 부탄, 아이소부탄 등도 공유결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의 경우에는 많은 고체들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두 가지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혼합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최화학 전자가 4개이고 4개일 경우에는 공유결합이 우세하게 되고, 또는 0이나 8, 2에서 8 이와 같이 최역전자가 분포할 때에는 이온결합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5족의 인듐 안티몬 같은 경우에는 인듐의 전자 하나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인듐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요. 안티몬은 전자 하나를 내줬기 때문에 안티몬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최각 전자가 4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듐 안티몬은 공유결합이 우세하다는 얘기죠. 4, 6족의 경우 PBS 납에다가 그 다음에 2개의 전자를 내줬습니다. 납이 주게 되면은 PB는 플러스 2가 이온으로 되죠. 그 다음에 황은 전자 2개를 받아 가지고 마이너스 2가가 되겠죠. 그래서 납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전자, 황 같은 경우는 8개의 전자가 되고 2, 8이 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 6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ZnO가 있다 그러면은 ZnO는 마찬가지로 아연이 2개의 전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2개의 전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0, 8이 되므로 이온 결합이 우세하게 되겠고, CDS, CDSE, ZnS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CD가 전자 2개를 받고 황이 전자 2개를 내줌으로써 4,4로 되므로 공유결합이 우세하게 됩니다. 금속결합의 경우에는 금속 내의 전자가 한 원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자구름과 그 다음에 양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들은 방향성 없이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과 달리 방향성 없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결합인데요. 불활성 기체에서 공유결합된 분자처럼 최외곽이 채워진 전자로부터 전기 삼극자가 생겨나서 결합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 이번 2절은 결정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면이나 입체에 있어서 가로, 세로 혹은 높이가 각각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성 있게 반복된 그러한 무늬나 구조를 우리가 격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 3차원 격자를 우리가 공간격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격자점은 각 격자의 각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림에서 이렇게 까맣게 있는 거. 여기에 원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자 상수는 격자점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애텀과 애텀 사이의 거리, 그거를 우리가 격자상수를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예. 참고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5.43 옹스트롬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니셀 3차원 공간격자를 부분적인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하 좌우로 연결할 때 전체 공간격자의 원래 모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원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최소 부분을 우리가 단위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과서 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배열 상태 어전성인데요. 먼저 원자 배열에 따른 결정의 종류를 본다면은 결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체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결정체를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결정체가 아닌 부분들을 우리가 비정질 또는 비결정체, 그래서 아몰포스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결정체는 방향에 따라 물리적 성질을 달리하는 거죠. 방향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을 달리하는 거. 그래서 여기 결정체에는 단결정이 있고 또 다결정이 있습니다. 싱글 크리스탈과 폴리크리스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비결정체, 즉 비정질은 단순한 집합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적 성질 변화가 없는 등방성인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원자 배열에 따른 결정의 종류, 이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질은 이런 원자가 굉장히 규칙이 없이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정체는 단결정과 다결정이 있는데 다결정은 일정한 영역 내에서는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에서 규칙성을 결정성을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격자의 구조 정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직육면체의 구조를 보시면은 결정축과 단위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결정체의 임의의 위치를 나타내는 격자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R로 이야기했었을 때 R은 LA 플러스 MB 플러스 NC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A, B, C를 각 방향의 격자상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직육면체가 평행육면체가 단위격자, 단위정, 단위세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A하고 B와 C의 상호간의 각도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단위세포가 약 7가지의 기본적인 다른 모양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가 결정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정계. 이 A하고 B,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모양의 결정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결정계가 7가지.
모양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결정계의 단순격자, 저심격자, 면심격자, 채심격자에 따라 가지고 이 네 종류로 이렇게 세분이 돼요. 세분이 되게 되면은 각각의 아까 7가지 결정계가 있었죠. 7가지 결정계에 이 4가지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해보게 되면은 전체 14가지의 단위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11쪽하고 12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격자 구조에 따라서 단순 격자하라 하는 것은 이쪽에 위치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격자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 격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심 격자는 이 아래쪽 부분하고 위쪽 부분에 이렇게 원자가 위치하는 것. 그 다음 면심 격자는 면 자체에다가 이렇게 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채심 격자는 이 입체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게 채심 격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결정체의 서로 다른 특성이 되겠는데요. 결정계는 아까 7가지 그랬죠. 3, 4정, 단사정부터 해서 7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각 결정계가 어떠한 형태로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요 이제 단위격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7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 이제 실리콘을 예를 든다고 했으니까 실리콘을 보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결정계는 입방정이라는 얘기죠. 입방정. 입방정은 세 축이 직각이고 길이도 모두 같은 경우. 그러니까 A, B, C A, B, C가 뭐라 그랬죠? 길이 방향, 각 방향의 격자 상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모두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의 각도가 모두 90도다.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입방정계라고 이렇게 입방정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7가지 결정계 가운데서 3, 4정은 단순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밖에 없고 단사정은 단순과 저심입니다. 단순, 저심. 사방정은 단순, 저심, 면심, 채심 다 있습니다. 이 4가지 다 있어요. 4가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정방정은 단순과 채심. 자, 오늘 실리콘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실리콘은 단순, 면심,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실리콘이 아니고 입방정. 입방정은 단순과 면심과 채심 그런 물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다 조합시키면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14가지의 단위격자 14가지의 단위격자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단위격자를 우리가 불합의 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합의 격자가 아까 1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요. 뭐 이 그림과 다음 그림 보면은 14가지가 되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실리콘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방정이면서 면심극격자를 가지는데요. 우리 전자소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실리콘, 게르마늄, 갈륨 비소 등은 입방정계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14개의 불합의 격자 중에서도 약간 변형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입방전개라고 하는 것은 A, B, C가 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각 90도가 되는데요. 우리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심 입방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이아몬드 구조라는 것은 FCC 구조에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리콘이라는 원자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격자를 우리가 다이아몬드 격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리콘뿐만 아니라 게르마늄, 탄소 등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뭐 갈륨 비소라든지 이런 갈륨 포스파이드 같은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 화합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또는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등등 이렇게 해서 각 위치에 다른 종류의 원자가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까만 게 갈륨, 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징크 블렌드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정면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결정면과 방향은 결정을 성장하고 난 후에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결정면과 면에 따라 가지고 특성을 달리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입방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가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X 방향으로 1인지 이런 거, 그 다음 Y 방향으로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맨 앞에 있는 부분이 X, Y, Z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Y는 이쪽이 되겠고요. Z가 위로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 111 방향이라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X도 1, Y도 1, Z도 1 되는 방향을 이야기하겠죠. 이 방향은 이렇게 대괄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밀러 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결정면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소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X 방향에 1만큼 왔고 Y 방향 0, Z 방향 0는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1, 0, 0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1 면은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이 굉장히 이 반도체의 소자를 제작할 때에 고려해야 될 요소다. 그런 이야기죠. 주로 이제 100 면은 주로 우리가 모스 FET 이 소자를 제작할 때는 이러한 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폴라 소자는 111 결정면을 가지는 그런
초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상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태도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상태, 이때를 우리가 이제 한계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얼음물이 있다 그러면은 얼음물은 H2O라는 동일한 분자를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게 얼음 상태로 있느냐 또는 액체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구분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얼음물이라 그러면은 이상이 되겠죠.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상태도라 하는 것은 단일 또는 여러 개의 복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의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의 비율과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농도 사이의 관계를 규정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상태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이다 하면은 물 분자 같은 물 분자 또는 여러 개의 복수 성분이니까 다른 어떤 화합물이 있겠죠. 그런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온도, 압력, 농도에 따라 가지고 규정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상태도인데, 단원 상태라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하나의 물질로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다 그러면은 물은 H2O라는 단원 상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온도와 압력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고체 상태일 수도 있고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전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이온 상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온 상태도는 두 성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두 성분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때에 압력을 1기압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뒀다고 가정한다면은 온도에 따라서 이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이 이제 액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하고 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선이 바로 액상선이거든요. 액체 상태선이라는 이야기죠. 선인데 이때에 이제 온도를 점점 하강을 시킨다면은 이때에 고체 상태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L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는 액체 상태하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은 A 물질이죠. A 물질이 공존하는 영역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L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액체 상태와 B라는 고체가 공존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고상선 알파는 순수하게 A라는 고체가 고체의 영역인 부분이 되겠고, 베타 부분은 순수한 B가 고체인 영역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와 B라는 고체가 같이 공존하는 영역이 되겠네요. 그림을 잘 보시면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렛대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물질의 어떤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게 되겠네요. 자, 지렛대의 법칙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두 상태 영역의 조성비를 결정하는 공식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앞에 그림도 잠깐 봐야 되겠죠. CM이라 하는 부분은 성분 B의 초기 무게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WL은 해당 온도 T2S의 액체의 무게예요. 리퀴드 웨이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못됐는데 WC가 아니고 WS입니다. WS 고체 무게를 WS를 하고요. 그 다음에 CL과 CS 각 액체 및 고체의 조성 성분 B의 무게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CM은 성분 B의 초기 무게 퍼센트를 CM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의 보존 원리에 의해 가지고, WL에다가 WS를 합했는 것에, 뭡니까? 성분 B의 초기 무게는 그 다음에 해당 온도에서의 액체의 무게에다가 액체의 조성, 그 다음에 해당 온도에서의 고체의 무게에서 그 다음에 고체의 조성을 합해놓은 것 같다는 얘기죠.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식을 WS와 WL의 비로 나타내게 되면은 CS-CM 분의 CM-CL이 되고요. 앞선 페이지 여기 CS-CM은 S로 표현이 되고 CM-CL은 L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WL분의 WS는 S분의 L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상의 법칙입니다. 상법칙. P가 상의 수입니다. 상의 수. 그 다음에 자유도의 수가 되겠고, F는 자유도의 수, C는 성분의 수가 되겠는데, P 플러스 F는 C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유도라 하는 것은 상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변수들의 수, 즉,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예, 이번에는 고상과 액상에서 무제한적인 용매들을 갖는 두 성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성비를 X축은 조성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에 부분이 A와 A 물질이 되겠고요. 아래 부분이 B 물질이 되겠는데, A 물질은 이쪽이 100%, 이쪽이 0%, B 물질은 반대로 여기가 100% 되네요. 그리고 Y축은 이제 온도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A점으로부터 해서, A점은 지금 액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조성비가 60대 A 60, 40인 액체 상태의 조성으로부터 해서 쭉 온도를 이제 하강을 합니다. 하강을 해서 B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B점에서 비로소 이제 결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고체 성분의 조성비는 이쪽에서 X축에, 이 조성비 축이죠. X축에 평행하게 나아가서 이 지점에서의 고체의 조성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온도를 더 내려가지고 C점까지 왔습니다. C점에 왔었을 때는 이게 이제 고상선이고 이게 액상선이니까 이 마찬가지로 조성비에 수평하게 이렇게 연결했었을 때
여기서 C-입니까? C2-입니까? 그러면서 네, C-가 되겠네요. C-점에서는 C-점에서 고체의 조성비가 나타나게 되겠고 C2-점에서 액체 상태의 조성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정입니다. 공정. 한자 쓰기가 좀 어렵네요. 공정. 그러니까 뭐 공통의 결정, 유태틱인데요. 이 공정이라 하는 것은 고상에서 두 성분 A, B가 서로 용해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경우나 어느 한도의 용해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액상에서 최소 온도가 존재하는 공정점이 있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공정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공정이라 하는 것은 액상에서 두 물질의 최소 온도가 존재하는 공정점에서 하나의 액상이 두 개의 고상으로 변형되는 것. 여기 있는 액상에서 이 공정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두 개의 고체 상태로, 그러니까 혼합 결정이다. 아까 공통 결정이라고 했는데 혼합 결정이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점에서 온도를 하강을 쭉 해서 여기 C점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내려왔었을 때 여기서의 성분은, 조성은 여기에 있는 고체 성분과 여기 있는 액체 성분이 공존하는 영역이 되겠지만 온도를 더 내려가지고 공정점까지 내려왔다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이제 여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혼합 결정 상태로 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을 공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정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앞선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액산 완전 용해가 되는 부분하고 고상 부분 용해도를 갖는 이온 상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설명한 부분과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이번에는 삼원 상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물질이 꼭 A하고 B 두 물질 사이의 상관이 아니라 A, B, C라는 세 가지 물질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원 상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삼원 상태도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인 그림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각각 두 가지 성분 상태도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상태도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제대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 자유 상태도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F 더하기 P는 C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지금 성분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F 더하기 P는 5가 됩니다. 그런데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게 되면은 자유도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F 더하기 P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성분 조성비도 다 합하게 되면은 A 성분과 B 성분, C 성분 다 합하게 되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조성 XA하고 XB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조성 이거는 그대로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삼각형 방법으로 해서 이게 지금 A, B, C라는 물질이 되겠고요. 이때의
조성비를 구하는 방법이 한 측면을 나타내는 면에 한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 XY가 되겠네요. 이 직선은 그 반대 정점의 성분 조성이 일정할 때의 조성이다. A 성분이 일정할 때에 나머지 B하고 C 물질의 조성비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가 25%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은 AZ는 B 대 C가 3분의 1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3대 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25를 제외한 75%의 3대 1의 비율로 해가지고 B가 56.25%, C가 18.75%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삼각형에서 A의 조성비는 여기 지금 O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A라는 게 3은 공정점이에요. 3은 공정점인데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게 스몰 a. 그 다음 여기서 이쪽 AC 면에 수직으로 내린 게 B가 되겠네요. 스몰 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B 면에 수직으로 내는 게 스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직으로 내린 변의 길이가 바로 A와 B와 C의 조성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고용도입니다. Solid Solubility. 어떠한 물질이 다른 기본 물질에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기본 물질에 대해 그 물질의 고용도를 한다는 얘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온도에 따라 가지고 고용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온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할 수 있어요. 실리콘 내의 불순물의 고용도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가 증가할 때는 어느 온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200도, 1300도 가까이 되겠네요. 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할 때는 고용도가 올라가는데요. 강물 원소가 올라가는데 이 온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이렇게 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역행성 고용도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실리콘 내에 지금 비소, 또 인, 붕소 이런 원자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농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결정성장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데 실리콘의 결정 속에 이제 이러한 불순물을 넣어야 우리가 P형 반도체도 만들 수도 있고 N형 반도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리콘 내의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제작할 때에 이러한 고용도를 고려하여 가지고 최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불순물이 함유되는 게 우리가 낮은 저항의 웨이퍼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